네,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시면 스피커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DM으로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수님, 국수학과 박진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 그 15페이지에 KL 발산의 네. 정의 쪽에서 KL P 다 발사? 푸면은 아, 요거요, 그, 요거. 네, 네. 네, 인테그랄이 때 진행되는 정의역, 이거 서포트가 PX의 그 정의역을 따르는 건가요? 여기서는 일단 P랑 Q가 다 이제 동일한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일단 정의된 거로 가정을 하고 아, 있어가지고요. 네, 동일하다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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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실질적으로 PX를 모르니까 네. 저희가 KL 발산을 최소화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음. PX를 어떤 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MLE 맥시멈 라이크로드 에스티메이터가 사실 이제 이거랑 연결된다. 그죠?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 KL 다반스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P를 모르죠, 사실. P를 모르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근사해 나갈 것인가, Q를. 그거는 아마 한 3, 4주차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문, 5페이지 엔트로피에서 질문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1학기차 이은경입니다. 네, 네, 뭐, 자기소개, 네, 이제 뭐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이름 기억하고 있어서, 네, 소개 안 해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교수님 여기 이그젬플로 네, A, B, C, D, E, F, G, H를 예를 들어서 비트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여기에서 엔트로피가 2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가 2비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예로서 보시면은 6비트를 가지는 게 한 4개 정도가 되어서 그런 네,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네, 그 평균이라는 것도 이 네. 6비트가 4개가 있는 걸 예제로 보여주셔서 이가 어떻게 이 A에서 H까지를 네. 전달할 때 필요한 게 2비트가 평균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지 않았었습니다. 요게 결국에는 이 H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확률은 64분의 1인 거죠. A를 전달할 확률은 2분의 1인 거고. 즉,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뭐 64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는 H고 한 32개는 A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걸 질문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개 1비트 필요하죠. 1비트가 필요한데 얘가 이제 얘가 A에 해당하는 거죠. A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4분의 1, 그다음에 여기 2비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6비트인데 그게 6비트가 지금 4개 있죠. 6비트 4개, 6비트가 이렇게 4개가 있고 근데 이제 각각 우리가 나올 확률은 64분의 1로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비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확률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요 확률로 이제 해서 기대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저 사소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네, 19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 KL, 뮤추얼 인포메이션에서 KLP, 그다음에 PX 곱하기 PY 사이에 그 바가 두 개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죄송해요. 이거 같아야 돼요. 네, 같습니다. 네, 똑같은, 같아야 됩니다. 네, 보통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D, 뭐 KL, 뭐 P, 콤마 Q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그거는 뭐 좀 논문마다 다르긴 합니다. 네, 이거 길이는 뭐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22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어떻게 그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가상으로 샘플 잡아서 그린 거죠. 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색, 회색, 얘가 이제 P고 여기 초록색이 Q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것 자체는 이제 P가 우리가 멀티모달로 그냥 이제 멀티모달 가우시안으로 우리가 좀 잡으면 되고 가우시안 믹스처나 나중에
가우시안 믹처는 우리가 이제 요 가우시안 분포를 웨이티드 썸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개의 가우시안이 좀 웨이티드 썸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걸로 우리가 P를 잡고 Q는 이제 유니모달 가우시안으로 그냥 하나의 가우시안으로 잡아가지고 일단은 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림 자체는. 그러면 그림 자체는 그렇고, 그다음에 KL 다이버전스는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매트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제 흔히들 그냥 두 분포 간의 거리를 잰다라고 그냥 표현은 합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고요. 뭐 엄밀하게 하면 매트릭은 아니지만 이게 시메트릭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의미가 결국 다르다는 거죠. 이 예를 보시면은 결국 PX로 웨이트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P와 Q 사이에 결국 이제 레이쇼를 보는 거죠. 레이쇼를 보는 건데 그냥 단순 레이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웨이티드 레이쇼인 거죠. P에 대해서. 여기는 K를 P가 Q면. 즉 P가 좀 큰 부분에서는 특히나 P랑 Q가 좀 많이 가까워야지, 얘가 0으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얘가 1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얘가 P랑 Q가 같아져야지 이 K를 작아지겠죠. 즉 P가 지금 P가 큰 부분에서는 좀 P랑 Q가 비슷해야지 얘가 작다는 겁니다. 왜? 두 개 간의 레이쇼를 재는데 그게 P로 지금 웨이트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P가 큰 곳에서는 특히나 Q가 좀 비슷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얘는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KL, P와 Q가 크게 나올 거예요. 크게 나옵니다. 크게. 왜? P가 큰데 지금 Q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Q가.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KL 큐바 필요한다. KL 큐바 필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L 큐바 필요하면은 이제 반대로 Q의 웨이트가 걸리는 거죠. Q의 웨이트가 걸리고 여기 Q의 웨이트가 걸려서 Q와 P 사이의 레이쇼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Q의 웨이트가 걸리니까 그냥 Q가 큰 데서만 Q랑 P가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아주 훌륭하게 잘 잡은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Q가 큰 데서 Q랑 P가 비슷하다. 여기는 애초에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왜? Q가 없으니까. 웨이트가 애초에 0으로 걸렸으니까. 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XLNX를 이제 우리가 X를 리밋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이제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즉 이제 얘가 우리가 0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가 큰 데서 우리가 Q가 잘 잡는 게 중요하다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베리션 오토엔코더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KL 큐바 P를 모델링해요. KL 큐바 P를. 얘가 계산하기가 편해서 사실 KL P바 Q보다. P는 unknown, 그죠? P는 unknown, 그다음에 K는 우리의 approximation. 그래서 보통 얘를 많이 우리가 모델링하게 되고요. 그 말은 이런 현상이 사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모드 콜랍스라든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KL 큐바 P를 모델링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저 11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11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일단 볼게요. 네, 그 세 가지 제약이 있을 때 엔트로피가 가장 큰 경우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민하고 코베런스가 정해져 있고 컨티뉴어스인 케이스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엔트로피가 가장 큰 경우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얘가 가장 큰 경우라는 걸요. 그래서 요거를 결국 우리가 푸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건 생략을 해놨는데요. 결국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고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얘가 가장 맥시마이즈가 되는데 얘가 such that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라그랑지 메소드로 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아주 일부만 그냥 적어 놓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 맥시멈을 풀었을 때 나오는 게 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은 정말로 정확하게는 얘가 정말 그러면 뭐 유니크하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증명을 하긴 해야겠죠. 유일하게 얘가 가장 큰 게 맞냐 그런 건 증명을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건 없긴 합니다. 혹시 그걸 여쭤보신 게 맞는 걸까요? 어떨까요? 네, 어느 정도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생략을 해놓은 것 뿐이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 메소드로 써가지고 풀면은 이그젝트하게 값이 딱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결 코드요. 출결 코드는 네, D7FD입니다. 그 다음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고 가정한 것인가요? 아,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평균하고 자 여기까지 지금 가우시안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 지금 가우시안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평균하고 분산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하고 분산은 가우시안만 있는 게 아니죠. 베타 분포도 있고 다 있죠. 가우시안 평균하고 분산은 그죠? 그랬을 때 평균하고 분산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죠? 그때 그러면 이 평균하고 분산을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도 있을 거고, 뭐 포화정 분포도 있을 거고 많겠죠. 그런 것들, 뭐 포화정은 뭐 그죠, 뭐 디스크리트 하지만 어쨌든 뭐 베타든 감마든 많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엔트로피가 가장 큰 게 뭐냐? 그게 가우시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이라는 가정을 한 게 아니라 평균하고 분산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가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분산이 파이나이트하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H에 대한 팩토리얼 연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과정. 아, 요 부분일까요? 요 부분일까요? 요 부분은 이제 여기 W가 결국 여기 있고 W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W 자리에 딱 넣으면은 그럼 이제 로그니까 ln n 팩토리얼 그다음에 마이너스 ln 요걸로 바뀌겠죠. 근데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ln에 이제 곱하기로 쭉쭉쭉 표현된 거는 우리가 서메이션 ln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요거는 스털링 어프로치메이션을 우리가 다루진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네, 이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고 여기서 ln 여기 ln n 팩토리얼 자리에 여기 n ln 마이너스 n을 여기 넣으시고 여기 자리에도 얘를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그러면 수업으로 오늘 수업 넘어갈게요. 출결 코드, 이거 아닌가? 혹시 출결 코드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수업 출결 코드를 했네요. 출결 코드는 요겁니다. 출결 코드 했습니다. 그죠? 네, 정보량이 많다는 건 결국엔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아까 제가 뭐 정의 정보량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약간 그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량 또는 이제 놀라움의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좀 정보량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좀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원래 1주차 때부터, 2주차 때부터 좀 이런 수학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재미가 없을까봐 저희가 2주차 때는 좀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본 다음에 좋은 알고리즘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3, 4주차 때 이제 좀 수학을 살펴보고, 다시 이제 5주차부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뭐 3분의 1만 사실 생각해도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끝없이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이제 유한한 자원으로 결국 값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플롯 16이라고 적혀 있죠. 그 말은 16비트로 우리가 결국 표현하는 플롯이라는 거죠. 32비트로 표현하는 거, 64비트로 표현하는 거. 결국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한한 자원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까닭에 값이 만약에 크다, 굉장히 커버리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그걸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INF라고 값이 나오죠. 인피니티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언더플로우는 그럼 반대로 또 값이 굉장히 0에 가깝게 작으면은 또 그것도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0으로 결국 가버립니다. 표현될 때 0. 정말 뭐 0이 끝없이 있다가 마지막에 1 하나 있다고 할게요. 얘는 우리가 결국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결국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현상을 이제 언더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언더플로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결국엔 이제 0으로 결국엔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 때는 만약에 나눠주거나 뭐 로그 같은 거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오버플로우는 반대로 이제 무한으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여기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뭐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뭐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숫자에서는 일단 플롯 16이라고 하면 좀 16비트로 표현하는 거. 즉 32면 더 많은 걸 표현하고 64면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긴 하겠죠. 더 큰 값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플롯 16비트로 표현할 경우에는 얘조차 사실 표현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이제 대부분 32비트를 써서 보통 연산을 하긴 합니다. 정말 정밀한 연산이 필요할 때는 이제 64비트를 쓰긴 하지만, 네,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 값이 되면은 이제 표현을 못 해요. 32비트조차도. 우리가 흔히 쓰는 32비트 연산에서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익스포넨셜 여러분 많이 씁니다. 뭐 익스포넨셜 x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여기 x가 사실은 한 40만 돼도, 그죠? 그러면은 얘가 32비트에서는 그냥 오버플로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굉장히 익스포넨셜 40하면 굉장히 큰 값이긴 하지만은 또 막상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숫자기도 하죠,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 많이 할까요? 그러면 소프트맥스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없이 볼 거. 소프트맥스의 인풋을 우리가 로짓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 아니라 소프트맥스의 인풋, 얘를 우리가 로짓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 뭐 5, 뭐 1, 뭐 마이너스 0.1, 뭐 그다음에 뭐 할까요? 뭐 3. 얘가 이제 소프트맥스의 인풋 로직으로 우리가 가지고 얘를 우리가 소프트맥스 한다고 하면은 다 익스포넨셜 씌워준 다음에 결국 서메이션으로 나눠주는 거죠. 노멀레이즈 하는 거죠. 합이 1이 되기 위해서. 얘는 이제 0보다 크고 뭐 1, 합이 1이 되는 게 되겠죠, 결국에. 그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로짓에 우리가 큰 값이 있다. 굉장히 큰 값이. 로짓에 막 40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소프트맥스가 망가지는 거죠. 왜? 익스포넨셜 해버리면 무한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연산을 사실 우리가 이거 정말 주어진 대로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릭을 하나 이용합니다. 트릭을 하나 이용해요. 어떤 트릭? 여기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하냐면, 자, 소프트맥스는 이 값에다가 인풋에다가 우리가 상수를 더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거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우리 상수 여기 더해주죠. 상수 더해준다는 말은, 자, 익스포넨셜에서 상수 더해준다는 말은, 자, 얘는 어차피 이 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그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모에서도 얘가 있었겠죠. 익스포넨셜에 원래 xj였는데, 그죠? j였는데 얘가 xj 곱하기 xj 더하기 c로 바뀐 거고, 그럼 얘가 어차피 익스포넨셜 c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분되잖아요.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c 자리에다가 맥스 값을 넣어주자는 겁니다. 맥스.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뭐 마이너스 맥스. 즉 가장 큰 값을 여기다가 빼주고 시작하자. 즉 그 말은 우리가 만약에 뭐 아까 뭐 소프트맥스의 인풋으로 뭐 20, 뭐 40, 뭐 30, 뭐 만약에 마이너스 10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큰 값, 맥스 값 찾아가지고 빼고, 그럼 마이너스 20, 0 빼면 마이너스 10, 그죠?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죠. 요걸로 소프트맥스 해주자입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줄어드는 거죠. 일단 오버플로우가 발생 안 하겠죠. 값이 다 작아졌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언더플로우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0으로 나눠줄 일은 안 생깁니다. 왜? 어쨌든 분모에 익스포넨셜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1은 확보한 거예요. 분모에서. 그래서 이렇게 맥스 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보통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소프트맥스 자체를 구현할 일은 사실 잘 없긴 할 거예요. 사실 잘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미 이런 트릭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소프트맥스를 새로운 소프트맥스를 만들고 싶다.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한번 소프트텍스 한번 다루고 싶긴 한데 얘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팔스가 표현이 안 되는 거. 왜? 여기 여러분 뭐 익스포넨셜에다가 값을 넣어요. 그러면 얘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0이 될 수가 있어요. z가 유한하다고 하면 만약에 z가 뭐 마이너스 100 넣어도 사실 0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팔스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0은 0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0 같은 것도. 그죠? 나중에 이게 어텐션 같은 거 할 때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이 들어가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즉 우리가 만약에 뭐 아이템 추천을 한다. 그러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아이템 개수가 되겠죠. 이 여러 아이템 중에서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게 이거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 개수가 우리가 만약에 뭐 진짜 뭐 아마존 같은 데라고 하면은 얘가 뭐 몇억 개, 몇십억 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 다 계산하니까 결국엔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소프트맥스 자체를 개선하는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구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매트릭스 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벡터 놈은 살펴봤죠, 여러분. 벡터 놈. 벡터 놈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우리 벡터 놈이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벡터 놈이 LP 놈이 있었죠. LP 놈. 그죠? LP 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P 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벡터들을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그 절대값 해가지고 피생해 준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루트 이렇게 P분의 1승 이렇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LP 놈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P가 이제 1 이상일 때 놈이 된다는 걸 봤었고, 그다음 매트릭스는 우리가 하나 딱 본 거 하나 있어요. 하나 봤던 거는 우리가 프로비너스 놈 하나 봤습니다. 프로비너스 놈. 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놈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벡터 놈하고 똑같다고. 이제 여기 행렬에 있는 원소들, 모든 원소들을 다 제곱해 가지고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준 거. 얘가 프로비너스 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매트릭스의 성질을 이용하기보다는 매트릭스가 만약에 그냥 n by n이다. 그러면 얘를 그냥 하나로 쭉 늘려가지고 mn by 1로 그냥 늘려가지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벡터놈 해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좀 매트릭스 놈을 한번 보자. 매트릭스에서의 L주놈도 한번 우리가 한번 정의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매트릭스에서의 이제 LP놈은 요렇게 정의가 돼요.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매트릭스의 이제 LP놈은 요렇게 바뀝니다. 즉, 맥스에다가 X가 되어 있죠. 즉, 얘를 가장 크게 X를 기준으로 해서 A는 어차피 고정된 거고, A는 고정된 거고, 얘를 가장 크게 하는 이제 X를 찾아가지고 그걸 넣어주면은 그게 이 매트릭스의 LP돔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X는 벡터입니다. 벡터. X는 벡터. 아시겠죠? 즉, X는 만약에 이제 A가 만약에 우리가 뭐 n by n 매트릭스다. 그러면은 얘가 n by n 매트릭스다. 그러면은 X는 n by 1. X는 n by 1입니다. 즉, AX도 벡터, X도 벡터죠.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결국에는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근데 얘를 가장 맥시마이즈 해주는 걸 찾으래요. 얘는 한번 살펴보면은 자, 얘랑 일단 얘는 같습니다. 네, 얘랑 얘는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요렇게 표현이 되니까. 즉 상수를 만약에 여기 상수 같은 경우는 이 놈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놈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수는 얘가 시가 상수라고 하면 스칼라 상수라고 하면 즉 그 말은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위아래에다 적당한 값을 그냥 곱해주면은 적당한 상수 곱해가지고 네, 적당한 상수를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여기 뭐 cx라고 할게요. cx. 그러면 cx가 그냥 그 크기가 cx의 크기가 1이 되도록 우리가 c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분모는 어차피 없어지고 그다음에 cx는 이제 하나로 또 하나의 변수로 묶어주면은 그냥 크기가 1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건 아시겠죠? 왜? 어차피 크기는 우리가
위아래다가 그냥 적당한 상수 곱해가지고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크기를 만약에 1로 맞춰주면은 이제 분모는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분자만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국에는 우리가 x는 이제 크기가 1로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이제 유닛놈이죠. 얘는 유닛이죠. 그러니까 x는 이제 유닛 벡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A라는 매트릭스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이제 LP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어떤 유닛놈으로 보냈을 때 가장 크게 크시나 그거를 이제 해석해 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경우만 일단 하나 더 살펴보면은 P가 2일 때는 그게 가장 큰 싱귤러 밸류랑 또 연결이 됩니다. P가 2일 때는. 즉 매트릭스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트릭스의 L2놈은 가장 큰 싱귤러 밸류다. 입니다. 요거를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요게 제가 그 설명을 해놨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요약을 드리면 자 결국에 원래 수프림과 맥시멈은 다르지만 일단 수프림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A가 우리가 SVD를 통하면 요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U는 사실은 우리가 제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요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자 UX0 여기 X0가 그냥 임의의 벡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거에서의 이제 L2놈의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SVD 할 때 여기 U라는 거는 결국 이제 U 트랜스포즈 U는 이제 I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 약분하면은 XT X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제 U는 이제 요걸로만 봤을 때 뭐 제곱을 만약에 떼고 생각해도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를 우리가 만약에 x0라고 치환했으면은 그죠? 그러면 ux0는 ux0는 x0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x0만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과정이 한 번 더 시행된 거예요. 그 과정이 한 번 더 시행된 거.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그 싱글러 밸류가 있는 다이고널 매트릭스 쫙 있는 거. 그다음에 y는 이제 크기가 1인 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크기가 1인 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다이고널 텀이 뭐 100, 그다음에 뭐 50,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20, 뭐 싱글러 밸류니까 뭐 1, 플러스 1, 뭐 0.1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벡터의 크기가 1이면서 얘랑 곱했을 때 가장 커지려면은 결국 방법은 1, 0, 0이 가장 큽니다. 얘랑 가장 큰 거랑 이제 가장 큰 걸 몰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싱글러 밸류 딱 하나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요게 된다. 이거 결론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컨디션 넘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매트릭스에 대한 컨디션 넘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굉장히 결국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로 가게 되면은 매트릭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웨이트가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x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죠? 그럼 x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뭐 만약에 뭐 이미지 같은 경우 또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벡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뭐 100디멘션 벡터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또 그 다음 히든 디멘션 이렇게 막 보낸다고 많이 말하죠. 여기 H1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거 지금 올라도 됩니다. 뭐 50디멘션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W가 해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W는 매트릭스잖아요. 100을 50디멘션으로 보내주는 매트릭스죠. 100바이 50 매트릭스죠. 그리고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것도 결국 이 W입니다. 나중에 그죠? 이 W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매트릭스에 대한 분석을 우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같이 더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매트릭스에 대해서 또 많이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컨디션 넘버입니다. 컨디션 넘버는 여기 나와 있는 카파로 많이 표현하고요. 카파. 네. 카파로 많이 표현을 하고 컨디션 넘버의 정의는 이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매트릭스의 놈, 얘도 매트릭스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매트릭스 놈을 본 거고 보통 생략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
매트릭스 투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컨디션 넘버를 계산한다는 말은 원래 주어진 매트릭스의 놈하고 그거의 인버스의 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제 얘가 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주어진 매트릭스에, 그리고 이 A라는 매트릭스의 가장 큰 싱귤러 밸류랑 가장 작은 싱귤러 밸류랑 그 비율로 결국 표현이 됩니다. 그 비율로 표현이 돼요. 그 까닭에 항상 분자가 결국 분모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싱귤러 밸류는 애초에 0 이상이고, 그 까닭에 얘는 우리가 1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걸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A가 결국에는 이 카파 A가 컨디션 넘버가 작다. 작다는 말은 1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1에 가깝다는 뜻은 뭡니까? 결국 가장 큰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분해했을 때 나오는 싱귤러 밸류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게 유사하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때 우리는 얘가 좀 웰 컨디션 됐다고 합니다. 좀 스테이블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카파가 클 때,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클 때, 이때는 뭡니까? 가장 큰 싱귤러 밸류랑 가장 작은 싱귤러 밸류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가장 큰 뭐 싱귤러 밸류가 100, 가장 작은 게 뭐 1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크면은 이제 A가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한번 봅시다. 이 A가 결국에는 A의 컨디션은 이 A를 이용한 각종 연산들이 얼마나 스테이블한지 말해주는 좋은 지표가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여기서는 또 이 컨디션 넘버가 또 어디에도 쓸 수 있냐면은 얘가 인버터블한지 아닌지를 측정할 때도 이 컨디션 넘버가 좀 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때 그 인버터블한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뭘 많이 보나요? 디터미넌트 많이 보죠. 그죠? 디터미넌트 뭐 2x2 행렬에서는 이제 A, B, C, D가 있으면은 AD-BC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죠? 이런 디터미넌트가 있는데 이제 그런 디터미넌트보다도 좀 더 얘는 그 역행렬이 이제 존재하는 거를 잘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즉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100바이 100. 그리고 다 0.1, 다이고널이 다 0.1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의 디터미넌트.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다이고널 텀 다 그냥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결국 이거 100번 곱해주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00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자, 자칫하다가 우리가 얘 언더플로우 나면은 얘가 0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디터미넌트 0? 그죠? 실제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다이고널 매트릭스인데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잖아요. 다 0이 아닙니다. 다이고널 매트릭스는 얘가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죠?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근데 디터미넌트로 했을 때는 자칫하다가 이제 언더플로우 나면 얘가 0이 되고 없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컨디션 넘버로 하게 되면은 얘는 딱 1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괜찮은 거죠. 오히려 뭐 우리에게 주어진 매트릭스가 이제 인버터블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 컨디션 넘버의 정의는 요거긴 하지만 요 의미로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결국에 이제 가장 큰 싱귤러 밸류와 가장 작은 싱귤러 밸류의 비율 차이로 많이 봅니다. 자, 얘를 우리가 왜 보냐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뭐 인버터블한 거를 보이기 위한 좋은 지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연산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input 주어지고 나면 여기서 AX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런에서는 웨이트로 많이 W로 많이 표현하죠. 이거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뭐 H로 해가지고 얘를 또 그다음 한 번 더 거치고 할 거잖아요, 그죠? 쭉쭉쭉 가겠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W를 가지고 온갖 연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W가 얼마나 좀 안정적인지 실제로 그게 좀 중요하겠죠. 즉, 그러면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말은 아직 우리가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안정의 의미를 이걸로 할게요. X가 약간 바뀌어도
x가 약간 바뀌어도 얘가 굉장히 크게 얘 AH를 WX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자, x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h가 휙휙 엄청 크게 바뀌는지 아니면 h도 x가 작게 바뀌었으니까 h도 작게 바뀌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하다고 일단은 이 수업에서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바뀌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뭐든 케바케긴 하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좀 덜 센서티브한 걸 원해요. 즉 주어진 인풋이 약간 바뀌었을 때 이 h가 확 바꿔버리면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에서 만약에 조금만 노이즈가 낀다. 근데 우리 모델이 내뱉는 값이 확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모델을 좀 우리가 믿을 수가 좀 쉽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뀌는 게 이런 인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때문에 사실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풋이 약간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인풋에 대해서 약간의 펄처베이션만 줘도 아웃풋이 휙 바뀐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컨디션 넘버랑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AX는 B라는 걸 한번 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X는 B. 그랬을 때 뭐 만약에 뭐 A가 인버터블하다고 하면은 뭐 바로 우리가 값은 구할 수 있긴 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인풋이 약간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델타 X만큼 바뀌었어요. 델타 X만큼. 자, 그랬을 때 얘도 약간 바뀌긴 하겠죠. 델타 B로. 델타 B로 바뀌긴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 델타 X는 그러면은 요게 되겠죠. 델타 X는 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요 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 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A가 요거고 A 인버스가 이제 요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델타 X가 요렇게 잡힙니다. 요렇게. 델타 X가 요렇게 잡힙니다. 즉, 그 말은 여기서는 자, B가 여기가 약간만 바뀌어도 즉 델타 B가 약간만 바뀌어도 여기 앞에 10의 10승 이런 게 적혀 있죠. 굉장히 휙휙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값이. 이 매트릭스와 관련된 연산이 이 연산의 결과가 B가 만약에 약간만 바뀌어도 그 매트릭스 연산의 이제 인풋인 B가 약간만 바뀌어도 이 결과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 10의 10승이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B가 약간만 바뀌어도. 그죠? 실제로 이런 매트릭스 A에 우리가 이제 컨디션 넘버를 재보면 굉장히 큽니다. 6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 넘버는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행렬을 가지고 각종 연산을 할 때 그 연산이 얼마나 좀 스테이블한 값을 내보내게 해주는지를 결정해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뭐 인버터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유용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뭐 해시안하고도 또 같이 결합돼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최적화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기도 했죠. 결국에는 이제 fx라는 거가 주어졌을 때 이제 fx를 여기서 x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w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웨이트.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f 목적식을 우리가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 최적화시키는 대상이 우리가 만약에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로스 함수 또는 뭐 에러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로스가 가장 최적화된 해를 구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요. 그죠?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미분값으로 많이 정의를 하죠. 미분값으로. 그죠? 미분값으로 많이 정의를 해서 문제를 우리는 결국 풀어나갑니다. 지금 그 얘기를 결국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고.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에 우리가 미분값으로 통해서 이제 계산해 나갈 텐데, 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는 미분했을 때 0되는 점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중에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fx가 즉 우리가 점을 하나 딱 찾았습니다. 점을 하나 딱 찾았어요.
f'x가 0이 되는 걸 찾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그 주변부에서는 만약에 얘가 제일 작다. 그러면 우리는 로컬 미니멈. 그 주변부에서는 만약에 제일 크다. 그럼 로컬 맥시멈. 그죠? 근데 이제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또 새들 포인트라고 사실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고 실제로 가장 그 모든 로컬 미니멈 포인트 모든 이제 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 글로벌 미니멈은 찾기가 힘듭니다. 딥러닝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좀 좋은 로컬 미니멈을 찾는 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도 나오곤 있는데요. 그 방향 뭐 한국어로 번역하면 뭔가요? 그 방향 미분이라고 하나요? 그죠? 뭐 방향도 함수, 뭐 방향 미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결국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나오는 결과도 결국 그라디언트 디센트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결과랑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 얘가 결국 의미해 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에게 F가 있고 지금 이제 주어진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뭐 주어진 W의 이니셜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보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결국 보냈을 때 가장 어느 방향으로 보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제 보냈을 때 가장 얘가 뭐 작아지게 하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얘를 여러분 얘를 한번 미분하면은 결국 이제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얘를 가장 우리는 작게 하고 싶은 건데 얘를 가장 작게 하고 싶은 거. 얘를 가장 작게 하고 싶은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여기 방향 미분을 통해서 즉 방향 미분 통해서 이제 얘가 가장 작아지는 곳을 우린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결국에 얘는 우리가 이제 1이라고 치면은 결국에 가장 작아지는 거는 얘가 코사인 세타가 결국에는 얘가 가장 작아지는 값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여기서의 코사인 세타는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대로 될 때 가장 얘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U라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고 그 U가 결국 나오는 게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스테피스트 디센트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한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결국 가는 게 가장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방향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의 엡실론은 지금 러닝 레이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보통 작은 상수로 잡거나 그죠? 작은 상수로 잡거나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옵티마이즈 문제를 한 번 더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 구하고 나서 그러면 또 얘가 가장 작아지도록 하기 위한 이제 러닝 레이트 엡실론을 한 번 더 옵티마이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얘는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러닝레인에서 이제 몇 개 후보를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러닝레인만큼 갔을 때 실제로 로스가 얼만큼 낮은지 가장 낮은 로스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러닝레인만큼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미리 한번 가보는 거죠.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업데이트하기 전에 미리 한번 가서 어떤 러닝레인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미리 한번 가보고 가장 로스가 낮은 러닝레인으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본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그라디언트 기반의 방법들을 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왜 여기서 뭐 디센트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방향 미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얘가 가장 미니마이즈가 되게 하기 위한 방향은 결국에 우리가 구한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반대 방향이니까 결국 그라디언트 디센트 또는 스테피스 디센트라는 게 나오게 됐고 여기 나와 있는 러닝 레이트는 뭐 생수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 말고 또 다른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우리가 뭐 딱히 뭐 정리를 하고 가진 않았지만은 보통 그라디언트라고 하면은 스칼라에 대해서 벡터를 미분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Rn에서 결국 이제 R로 가는 함수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에 대해서 결국 미분을 하는 건데 미분하는 여기 대상이 여러 개인 겁니다.
미분해야 되는 변수가. 얘가 우린 그라디언트.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결국에 이제 n만큼의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막 W라는 벡터가 W라는 매트릭스가 보통 우리가 뭐 100바에 50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결국 펼치면은 그냥 R에 5000바에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로스. 우리가 보통 로스는 컨스턴트, 그 스칼라죠, 스칼라. 로스는.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로스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미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결국 그라디언트가 되는 거죠. 왜? 이거 R.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Rn, R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 그라디언트의 결과는 이제 5000짜리의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코비안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코비안, 자, 여러분 그라디언트도 결국 한 번 미분한 거고요. 자코비안도 한 번 미분한 겁니다. 근데 자코비안은 뭐냐면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그 이제 RM에서 RN으로 가는, 이제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fx가 이제 스칼라가 아니에요. fx도 벡터입니다. 근데 fx의 그 벡터의 i번째 요소를 우리의 주어진 인풋의 j번째 요소를 미분한 결과인 거죠. 얘가 자코비안입니다. 그러니까 자코비안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자코비안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미분한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얘는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매트릭스 형태로. 그죠? 만약에 얘가 fxi 딱 하나 찍고 우리가 미분한 거면은 그라디언트랑 똑같을 텐데, 실제로는 이 fx가 이제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가 되니까 그만큼 더 늘어난 형태,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해시안은 여기까지 했으면 해시안은 이제 바로 이해됩니다. 다만 해시안은 세컨드 데리베티브예요. 앞에까지는 한 번 미분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두 번 미분이라는 거죠. 커버처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두 번 미분한 거, 얘는 우리가 공률을 나타낸다고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의 멀티디멘전 버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해시안 매트릭스는 두 번 미분하는 거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여기 자코비안에 대해서, 아니 여기 이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자코비안을 계산한 거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안 매트릭스 나오고, 이 해시안 매트릭스는 이 세컨드 데리베티브는 우리가 이제 서로 커뮤테이티브 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해시안 매트릭스를 한번 구해보면은 시메트리간 함수가 나와요. 시메트리간 매트릭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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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랑 얘랑 이렇게 나와요. 얘가 나중에 이제 아이겐 디컨버시전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컨드 데리베티브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수치 연산들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로 넘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볼 거는 지금 세컨드 데리베티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얘는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걸 말해주고 있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테일러 전기를 한번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x0에 대해서 우리가 테일러 전기 한번 할게요. 여기서 G는 그라디언트, 그다음에 H는 해시안으로 생각해 주세요. x0에 대한 그라디언트, 그다음에 x0 포인트에서의 해시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fx 함수를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근사, 여기까지나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값을. 그죠? 업데이트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업데이트 한 거를 집어넣으면은, 자, 집어넣습니다. 한번 집어넣읍시다. 각각 이제 집어넣으세요.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 되죠. 그죠? 자, 왼쪽에 있는 걸 결국 뭐 의미해요?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나서의 로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왼쪽에 있는 거.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프로스트 그라디언트로 계산한 최적화된 값으로 한 번 이터레이션이 된 값으로 계산한 로스 값은, 그죠? 그 전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서의 로스 값, 그죠? 그다음에 빼기, 그죠? 빼기.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그 기울기, 그 함수의 이제 기울기 슬로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만큼 이제 갔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로스의 개선값, 그러니까 로스가 더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형태로 여기 추가적인 텀이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사실은 이제 뭐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만약에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만약에 얘가 만약에 뭐 음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엡실론을 굉장히 키워도, 즉 러닝에서 굉장히 키워도 굉장히 계속해서 로스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왜? 어차피 여기에 엡실론 붙어 있고 여기에 엡실론 붙어 있는데 어차피 얘는 우리가 양수고, 그죠? 어차피 제곱한 거니까. 근데 여기는 얘가 또 음수라고 하면은 음수를 더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엡실론이 크면 클수록 이 로스 자체는 굉장히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트레이닝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러지 않다. 얘가 만약에 굉장히 많이 양수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양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엡실론을 자칫하다가 만약에 얘가 양수다. 그럼 엡실론을 만약에 우리가 좀 만약에 잘못해서 크게 키웠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로스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어필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만약에 뭐 얘가 우리가 뭐 양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최적의 뭐 이런 옵티멀한 엡실론도 구할 수가 있긴 합니다. 즉 그 말은 얘가 언제 가장 작냐 그걸로 그냥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풀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즉 해시안이 여기서 세컨드 데리베티브가 우리가 말해주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그라디언트 디센트 했을 때 좀 얼마만큼의 러닝 레이스로 가는 게 좋을지, 또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했을 때 좀 실질적인 로스의 미니마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해주는 한 가지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미니마, 맥시마, 그 다음에 세절 포인트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해시안이. 자, 여러분 한번 일단 싱글 디멘전,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딱 하나의 디멘전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변수가 딱 하나. 얘가 이제 그냥 원 디멘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뭐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얘를 로컬 미니마,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로컬 맥시마, 그 다음에 얘가 0이랑 같으면은 우리는 세절 포인트 또는 이제 뭐 플랫 리전 뭐 이렇게 생기면 이제 또 세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그냥 요거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세컨드 데리베티브. 해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멀티플 디멘전, 즉 이제 위에서는 이제 변수가 딱 원 디멘전이었죠. 이게 지금은 이제 여러 디멘전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위에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결국엔 해시안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해시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일단은 그 실수 공간에서 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시안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세컨드 데리베티브 했을 때 커뮤테이티브 했죠, 서로. 즉 IJ나 JI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해시안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라는 거고, 그러면 시메트릭 리얼은 우리가 지난 주차에 배운 아이겐 디컨버전이 가능합니다. 즉 아이겐 밸류 값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아이겐 밸류 값 계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런 아이겐 밸류가 만약에 전부 다 양수다. 이 말이랑 해시안 이 매트릭스 자체가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시다.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두 개는 같은 말. 이건 뒤에서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로컬 미니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사실 얘랑 외우기 쉽죠. 사실 얘랑 거의 같은 의미로 일단은 생각해도 되겠죠. 외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만약에 해시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해시안의 아이겐밸류가 만약에 다 음수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네거티브 데피니시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포인트가 로컬 맥시멈입니다. 그 다음에 해시안의 아이겐밸류가 여기 이제 해시안의 아이겐밸류 우리가 이제 아이겐 디컨버전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오는 이 아이겐밸류가 만약에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새들 포인트인 겁니다. 새들 포인트라는 거는 이런 거죠. 사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축으로 가면은 우리가 요 축으로 가면은 이제 로스가 내려가지만은 또 요 축으로 가면 또 로스가 올라가는. 그죠? 이런 새들 포인트에 우리는 위치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서 포지티브 아이겐밸류,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하면서 포지티브 데피니 이제 네거티브 데피니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 정의만 잠깐 저희가 빠르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지티브 아이겐밸류 먼저 한번 보면은 자, 만약에 x가 이제 A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우리 배웠죠.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xt 하나 붙여봅시다. 여기 xt 붙여봅시다. 그러면 이제 람다는 어차피 상수니 스칼라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즉 그 말은 람다가 이 아이겐밸류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은 얘가 양수다.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왼쪽에 있는 얘도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포지티브 데피닛의 정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즉 포지티브 데피닛의 정의는 뭐냐면요. 임의의 0이 아닌 벡터를 이렇게 곱해도 항상 0보다 클 때 우리는 A를 포지티브 데피닛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일단 포지티브 데피닛하고 또 동일한 정의가 앞에서 뭐였어요? 포지티브 아이겐밸류였죠. 모든 아이겐밸류가 포지티브다. 그럼 포지티브 데피닛. 또 다른 정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다 만족하면 포지티브 데피닛입니다. 아니 교수님, 앞에서는 아이겐밸류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든 올 벡터라고요? 뭐 특정한 아이겐 벡터도 아니고 갑자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증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벡터들을 다 스팬을 할 수 있잖아요. 스팬을 우리 배웠죠.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와서 스팬을 어차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결국에는 두 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이겐 벡터로만 한정 짓지 않고 어차피 다른 벡터들도 우리가 아이겐 벡터로 스팬할 수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시안이 이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해시안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컨디션 넘버랑 또 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또 학습할 수 있는지도 또 알 수 있게 돼요. 해시안의 컨디션 넘버를 이용하면. 아시겠죠? 자, 해시안의 컨디션 넘버.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자 이런 그림을 이건 나중에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다룰 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들어만 주세요. 자,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해시안의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해시안의 이제 컨디션 넘버가 5인 겁니다. 컨디션 넘버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죠? 결국에는 가장 큰 아이겐밸류와 가장 큰 싱귤러 밸류와 가장 작은 싱귤러 밸류의 비율이었습니다. 그게 5로 굉장히 약간 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가장 로스가 가장 작은 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막 시작된 겁니다. 옵티마이즈 막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스 서비스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가운데가 가장 작은 로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작은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커버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자 가장 큰 커버처는 요 공률 징계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이제 굉장히 비교적 쉽게 공률이 바뀌고 그죠? 이 방향으로 갈 때는 또 비교적 작게 공률이 바뀝니다. 그 이제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공률의 차이가 크게 나면은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을 때 이렇게 계속 진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시안을 이용해서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네, 그 1시에 수업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온라인 강의실에 또 Q&A에다가 질문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